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알뜰 주유소 생긴 지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생긴 게 기름값이 묘하다 해서 생긴 건데 여전히 묘한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도 주면서 없어진 알뜰 주유소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실효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결국 노측이 협상장에서 나간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8.1%가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었는데요. 근데 이조차도 못 받고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32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숫자인데요. 최저임금을 안 줘도 사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 앱 저 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올랐나요? 네, 오늘 무천원 만에 코스피 진짜 거래소 오랜만이네요. 양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 구조금액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이 부분 자체가 영향을 상당히 미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하고 독일, 프랑스 정상 자체가 합의를 했는데 최종 합의안을 두고 지금 결정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16년 3월까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관여하느냐 여부. 또 하나는 그리스 국유자산을 매각해서 설정한 500억 유로 금액의 민영화 기금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 네. 다우존스 보도 얘기인데요. 이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타결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강해진 의미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 30.35포인트, 1.49% 올랐고요. 코스닥은 18.74포인트, 2.56%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리스가 시장을 다 올려주다니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다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오늘 외국인 기관 다 매수로 끝났습니다. 예.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45억, 코스닥에서 62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거래소는 한 9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 518억 정도 샀습니다. 딱 지금 당장 느끼셨겠지만 특이한 점이 코스닥 종목들 많이 샀다는 그런 부분이 네.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의 대표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그동안 코스닥을 리딩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죠. 게임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까지도 같이 동방상승하면서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면세점 사업자로 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신규 면세점에 당첨이 된 쪽은 강하게 올랐고, 네. 떨어진 쪽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랬겠죠. 예. 연타 업종들, 즉 호텔셀러나 하나투어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점은 이제 여기 이 신규 면세 사업자가 아닌데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부 T&D 같은 종목인데, 네. HDC 신라 면세점이 용산 쪽에
용산 아이파크몰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서부 TNG라는 회사는 그 주변에 호텔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도 수혜를 보겠다 하는 입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봐더라도 이게 신규 면세점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면세점이 잘 되면은 글쎄 이게 내수에 좋아지는 건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면세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상대이기 때문에 예. 외국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겠죠. 증시가 올라서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증권주 자체는 이제 증권 시장하고 영향이 많이 있죠. 네. 증권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사태가 타결됐다는 얘기 나오고 거래소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 자체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이 좀 이어진다면 증권주의 네. 반등, 그동안 좀 하락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중국 증시를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좀 체크를 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게 되면 잠깐만요. 그동안 그리스와 함께 이제 중국이 부담이 많이 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오늘 좀 올라가서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3.14% 정도 오르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 자체를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중국의 이제 뭐 부총리, 총리라든가 주석 같은 경우 대부분 이공계 쪽이 좀 많았죠. 네. 굳이 따지자면. 유일하게 리커창 총리가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외 악재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네요. 거의 그렇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게 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뭐 이런 얘기가 또 그러게요. 앞으로 나오겠죠. 산 넘어 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부과됐다. 이런 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중과세가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고요. 예. 대법원이 지난 12일 날 국민은행이나 KT, 한국전력, 신세계 이런 기업들 25개 기업들이 낸 이 중복과세 심사에서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가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그러니까 기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고요. 예. 개인의 소송은 별로 없었습니다. 종부세가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후 지금까지 한 6조 7천억 원 정도가 종부세가 거쳤는데 이 중에 일부가 이중과세가 된 셈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었습니다. 이중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내용인데 이중과세가 된 거죠?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예. 이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고가 주택이나 고가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그런 건데요. 그렇죠. 주택은 6억 원, 토지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에 해당될 경우 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억 원짜리 주택이라 그러면 네. 과세 기준인 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이 재산세는 0.4%고 이 종부세는 0.5%인데요. 예. 4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길 때 이 4억 원 시가를 책정하지 않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0.5%를 부과하니까 16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네. 6억 원에 대해서는 0.4%, 4억 원에 대해서는 0.5%. 근데 이거를 3억 2천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4억 원 구간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종부세도 부과를 하는 셈이 되니까 네. 이거를 재산세를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낸 세금을 공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3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76만 8천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4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제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세청 기준으로 종부세를 빼면 160만 원에서 76만 8천 원을 제외한 8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번 판결로 법원의 식대로 계산을 하면 160만 원에서 96만 원을 뺀 64만 원이 종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 오늘 원고에 보면은 은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다 세금을 냈을 테니까 소송을 다 걸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소송을 건 게 이미 50여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가액은 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종부세의 이 부과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하는데 이 개인이 조금 문제입니다. 종부세 납부는 신고 방식하고 부과 방식이라고 돼서 국세청에서 부과한 대로 그냥 납부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이 90일로 한정이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까지 낸 종부세에 대해서 대부분 개인들은 이 부과 방식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신고 방식으로 개인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만약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이거는 이의 제기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어쨌든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개인 세무사를 고용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개인들은 거의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폐는 워낙 손을 많이 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손상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손상된 화폐 교환액을 보면 1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데 이렇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이렇게 손상으로 돌아온 화폐 규모가 1조 7,341억 원. 작년이 6개월간 1조 6,227억 원이었거든요. 네. 약 7%, 1,114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거를 새 화폐로 교체할 때 이 새 화폐를 찍는 비용만 29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화폐 사용하실 때 좀 조심히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어쩌다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게 참 우스우면서도 그럴만하다 싶기도 한데요. 네. 화폐가 젖었을 때 이거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장판 밑에 두셨나 보다. 그러니까 장판 밑에 예. 있을지 비에 맞아서 그럴지 이렇게 젖었을 때 전자레인지에 이거 돌리면 네. 거의 열의 아홉은 화재가 난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전자레인지에 말리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로 말려두던가 예. 햇빛이나 이런 데 이렇게 널어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돈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판 밑에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습기에 훼손되는 예.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칼질 등으로 이렇게 조각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를. 은행을 아직도 못 믿는 것일지요. 좀 예. 의문은 듭니다. 그렇군요. 동전 같은 경우에도 훼손되는 경우가 있겠죠? 청계천 혹시 나가보시면 왜 이 소원 빌면서 동전 던지기 이렇게 하지 예. 않습니까? 물속에 이렇게 오래 있다가 부식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창고에 넣어둔 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동전 네. 이런 것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폐가 손상이 되면은요. 네. 이걸 어디 은행에 가져가면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손상된 화폐는 이제 한국은행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앞뒷면이 모두 보이면서 면적의 4분의 3이 남아 있으면 액면 금액을 전액 보상을 받고요. 네. 4분의 3에서 5분의 2 정도면 반액,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가 돼서 교환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손상이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을 찾으시면 되고 손상이 네. 거의 없다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이게 통합이 잘 되겠느냐 소송도 제기가 됐었고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이게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정해진 수순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은행이 2012년에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동안은 외환은행을 독자 경영으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2017년 이후에 이제 합병을 논의를 할 텐데 좀 금융 상황이 워낙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네. 작년부터 우리 통합을 좀 빨리 하자라고 토론을 시작을 해서 1년 만인 오늘 이 조기 통합에 전격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환은행 노조에서 조기 통합에 반대한다고 소송도 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제도라든가 또 이게 통합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유휴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 입장에서는 근로 환경이 조금 열악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은데요. 금융 환경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고 이번 통합을 통해서 하나은행 외환은행 통합법인이 국내 은행 1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네. 이거에 따른 시너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통합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을 언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설에 한번 사면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광복절 때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을 하신 건데요. 네. 작년 설 때는 이 사면을 기업인들은 빼고 일반 민생사범들을 위주로 5,900명 정도를 사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민생사범에 한해서 하겠다. 뭐 이런 사회 정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기업인들 사면이 혹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굵직한 분들 누구누구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되시나요? 가장 유력한 분으로 꼽히는 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인데요. 네. 2013년 1월에 구속이 돼서 징역 4년형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당초라면 2017년 1월까지 형을 받아야 하는데 잘하면 이번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승현 회장은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이 집행유예 신분이어서 방산업체인 한화의 대표이사로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네. 대표이사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거론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리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대상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서대문이요. 아이 페이스 페인팅 참여했어요. 근데 날씨도 너무 덥고요. 여기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고가도로 철거한다고 해서 그리고 개방한다고 해서 아이랑 걸어보려고 왔어요. 새롭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철거한다고 해서. 서대문구 천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대문 고가차도가 40년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사람 중심의 도로로 만든다고 이제 철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게 산업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차량 흐름하고 모든 게 이제 변했구나. 그 예전에 뭐 청계천 이런 거 할 때 좀 반대했었는데 철거 사례들을 보니까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분 말씀 들어볼게요. 여기 서대문 고가차도는 우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이 혁신적으로 개발되어졌던 1971년 건설되었고요. 도심지로의 빠른 교통소통을 위해서 건설된 고가차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4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었고 하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 또 노후된 시설물의 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고가차도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고가도로가 있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환영하시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네, 서대문 고가가 철거되면 83개소의 고가도로가 존치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이나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나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83개소를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T스테이션.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구차 핫딜 가격 비교 구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구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구차.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232만 명의 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실태,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죠. 올해보다 8.1% 올라서 6,0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노동계는 원래 두 자릿수는 그래도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거의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인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걸 제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을 텐데 제재받는 사업주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연구센터의 김유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몇 번 인터뷰했는데 소장님이 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과거에 소장을 갖다 했었고요. 그런가요? 예. 이번에 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좀 특징이 되던가요? 예,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비정규직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면은 차별이 심하다 하는 것은 거의 변함없는 추세로 나타나고요. 네. 한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대체 한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노동 시간이 그동안에 계속 줄어들어 왔었거든요. 예. 특히 주 5일제 시행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법에서 따르면 이제 주 5일제 시행이 어느 정도 몇 년 전에 이미 법상으로는 그 단축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거의 마무리가 됨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잘 안 보였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 보면은 주 52시간 이상은 잔업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은 원래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6만 명 가까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제입니다만은 최저임금 미달자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최근에 같은 경우 금년 3월에는 한 233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미달되는 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분들 같은 또 한 176만 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좀 확인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 그러니까 한 23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한 12.4%거든요. 현재 네. 전체 노동자 수가 1,8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예. 10%라면 12.4%니까 대체 한 8명 중에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겠고 그게 12%라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 종래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과 원칙이 대체로 보면은 집단적 노사관계라든가 단체 행동이 있을 때만 좀 나오는 이야기고 오히려 이처럼 일상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온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여러 가지로 불평등하다는 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성별로 보거나 또 나이대로 보거나 혹은 고용 형태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또 차별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제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성차별 같은 경우에도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학력 간의 차별이라든가 또 이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첩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정규직하고 비교할 때 여성 비정규직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고 할 때 여성 비정규직 경우는 한 36%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 같은 너무 격차들이 좀 큽니다. 예. 그러니까 100대 36이면은 그 남자 정규직이 받는 것에 비해서 여자 비정규직은 정말 3분의 1 정도
받고 일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잖아요. 예. 6,030원, 그러니까 8% 정도가 올랐는데 네. 이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면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또 그 상관관계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고 있거나 하는 수혜자 집단도 그렇고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집은 상당히 좀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회사 보면은 대체로 남녀로 놓고 보면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해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아까 미달자가 전체에서 한 33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비정규직이 한 215만 명이고요. 정규직은 한 17만 명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은 비정규직이다라는 견해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노동 조건이 노조라도 있거나 해가지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조직률도 낮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해 있는 비율이 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냥 방치할 때는 계속 바닥으로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제도거든요. 그 면에서는 거의 그나마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서 이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법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보호조차 좀 제대로 시원치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시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1차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이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가 거의 그런 노력 갖다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밀린 월급 줘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업주 입장에서는 안 지켜서 손해볼 게 없는 이런 구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미달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그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밀린 월급을 안 줬던 걸 다 주면은 문제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재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러면 시정 조치가 됐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노동부가 검찰로 넘기고요. 그렇게 되는데 검찰에서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체불임금 하면은 상당히 액수가 큰 경우들도 많은데 최저임금은 그다지 액수가 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부분이 상당히 경미하게 좀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업주와 또 일하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지 뭐 검찰까지 가져왔느냐 이런 인식도 있는 모양이군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5년 가까이 해가지고 이게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홍의도 의원실에서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거의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극히 드문데 그나마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벌금형 같은 경우는 몇 건은 안 되는데 벌금형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88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벌금 중에 최고로 많이 물은 경우도 보니까 한 1,5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뭐 그때 가서 문제되면 지급을 하든가 뭐 하면 되는 문제고 사실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나마 제대로 받게 하려면은요. 네. 이걸 안 지켰을 때의 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자는 계속해서 공표해가지고 예. 네이밍 앤드 쉐이밍 해가지고 이름을 공개해서 부끄러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게 네. 영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공고사항으로 정부에다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러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도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 그런 것조차가 없어요. 그렇군요. 건면에서 어떤 형태든지 안 지키면은 뭔가 손해본다, 불이익이 있다 하는 예.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꼭 타율적으로 해야지 되는지도 좀 갑갑하기도 하네요. 오늘 네네, 말씀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장연구센터의 김유선 소장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오늘은 경매 이슈 시간입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한 달에 한 번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 예. 상반기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매 시장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이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생생경제를 통해서도 이제 아파트 경매 시장이 많이 치열하고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을 결산을 해봤는데요. 네. 각종 경매 지표가 이제 예전에 가장 높았던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된 경매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는 상반기 중에 약 7,300건의 경매에 나왔습니다. 네. 예, 이 중에 약 3,800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약 52.6%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네. 또 이렇게 낙찰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낙찰 가율도 동달아 높아졌는데요.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약 90%를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쟁률도 덩달아 높아지고요. 경쟁률도 이제 9.40으로 역대 지금 가장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뜨겁네요. 이 최고 뜨거운 지역은 어딘가요? 예, 상반기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최고 인기 지역은 이제 경기도 광명시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지옥션에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를 시 군구별로 비교 조사해봤습니다. 광명시는 낙찰가율이 이제 102.2%로 수도권 시군구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 응찰자 수도 14.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산시 단원구가 101.7%로 두 번째로 높았고요. 경기도 의왕시와 이천시도 100%를 넘겼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95.1%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와 강남구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광명 인기 있는 거는 KTX 역이 있어서 많이 그렇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계속 그 재료가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아무래도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이제 주택 수요라든가 전세가 강세 등의 이제 경매 인기를 끈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이제 전세난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세난으로 인해서 그 전세 수요들이 구입하기 좋은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가격이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 아파트 비중이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상반기 중에 응찰자가 30명 넘게 몰린 아파트가 이제 총 66건이 있었습니다. 예. 66건 중에서 중소형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61건으로 92.4%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인 33건이 경기도에 몰려 있었거든요. 이렇듯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네. 많이 올라간 걸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파트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경매도 굉장히 뜨거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 상반기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일종의 대체 상품이죠. 이제 연립 다세대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택 경기 호조로 인해서 경매 물건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추세이고요. 가격이 싸고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나 연립 등의
입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강남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등이 많이 몰리면서 네. 강남권 주변에 이제 연립 다세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경매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낙찰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85제곱미터의 아파트였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이면 좀 낯선 지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낯선 지역인데 신권 경매에 무려 35명이 입찰에 참여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이 몰린 물건입니다. 네.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감정가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 중요한 권리인데 이걸 앞서는 채무도 없고 권리 관계가 깨끗해서 네. 명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유형의 물건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해당 물건이 낙찰가는 1억 8,500만 원이었는데요. 낙찰가율은 115.7%였습니다. 감정가보다 높군요. 2천만 원이나. 예, 엄청나게 네. 높게 낙찰된 거죠. 예.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낙찰가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감정가는 참고하되 신뢰하지 말라고 보통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처음 경매에 나왔어요. 예, 경매 개시 결정이 작년 7월에 된 거고요. 감정평가가 작년 7월 기준으로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경매 진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경매 기일이 잡혀야 되는데 당사자가 연락이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경매가 막 지연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첫 경매 일정이 잡힌 거죠. 네. 이러는 과정 중에서 올해 초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아파트 시세가 약 3천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그 현재 시세는 약 1억 9천에서 9,500만 원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1억 8,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시세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싸게 낙찰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택시장 상승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낙찰가율만 맹신하지 말고요. 또 감정평가만 맹신하지 말고 현재 시세와 감정가를 면밀하게 비교해보고 네. 입찰가를 정하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낙찰가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아니라 토지 경매 시장의 인기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주택 경매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토지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예, 토지 경매 시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가 역대 최저점이었어요. 이제 그 최저점을 찍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토지는 약 3만 1,000건의 경매가 진행이 돼서요. 이 중에 약 16,000건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았고요. 낙찰가율도 한 65% 정도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주요 원인들은 이제 지방 토지들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네. 상반기 중에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들 10개를 뽑아보니까 모두 이제 영남이나 호남, 제주도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었어요. 이 10개 물건에만 응찰한 입찰자가 약 920명이 넘었는데요. 네. 가장 많이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이제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임야였는데 무려 156명이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낙찰가는 감정가의 600%인 8,500만 원에 낙찰됐고요. 이런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 계획도 많이 진행되면서 지방 토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높지 않아요. 몇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토지도 있고요. 네. 이런 물건들 중에서 위치가 좋은 토지들에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이제 낙찰 금액이 높지 않아서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토지다 보니까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의 금융비용 지출이라든가 그런 엑시트 전략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에 임해야 된다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촌이나 귀농의 목적이시라면은 환금성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 토지들 경매 시장 되게 뜨겁네요. 예. 네. 일례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반기 중에 평균 낙찰가율이 140%가 넘었어요. 그렇군요.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네. 전국 평균이 약 65% 정도 됐으니까 두 네. 배가 넘는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열릴 알뜰주유소 공급원 입찰을 앞두고 정유사들이 막판 눈치 작전에 아주 치열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알뜰주유소가 싸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